네, 안녕하세요. 드리프트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드리프트 필수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필수 세팅보다는 이제 이게 없어도 드리프트를 할 수는 있는데, 있으면 좋은 그런 번외편, 필수적이긴 한데, 있으면 좋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차에 굳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도 드리프트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대신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은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버킷 시트가 있는데, 버킷 시트는 솔직히 첫 번째부터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드리프트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실력이 오르면은 필요로 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순정 시트 자체가 생각보다 홀딩력이 나쁘진 않은데, 제 기준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큰 스테이지에서 탈 때는 홀딩력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버킷 시트를 장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버킷 시트를 장착하면은 장점은 그 운전석에서 보기에는 시트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순정대비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동시에 이제 드리프트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횡지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횡지 쏠리는 거에 대해서 옆쪽에서 시트가 잡아주니까 운전 자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 버킷 시트의 경우는 이제 초기 세팅할 때 사이드 스포터에 와셔를 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트의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절한 높이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나는 시트 포지션이 무조건 낮은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트를 아예 낮춰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운전할 때 앞이 안 보여요. 진짜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트를 완전히 최대로 낮춰버리면 특히 낮은 사람의 경우는 핸들만 보이고 앞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킷 시트 자체는 포지션을 맞출 때 적절한 높이로 맞춰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버킷 시트 브랜드 자체는 꽤 다양해요. 스파르코도 있고 브리드도 있고 레카로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제품을 살 때 본인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서 오토살롱 할 때도 보러 간 적이 있었고, 도쿄 오토살롱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보통 튜닝카 모터쇼 가면은 버킷시트 전시 업체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갈 때마다 이제 전시되어 있는 버킷시트들은 다 안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같은 사이즈라고 가정하면은 브리드 버킷시트는 좀 좁게 나오고, 스파르코 같은 경우가 시트의 폭이 좀 여유롭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같은 사이즈인데 여유로운 폭을 원한다 그러면 스파르코 제품이 좋고, 좀 타이트한 걸 원한다 그러면 브리드 제품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버킷시트는 중고품을 사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버킷시트의 구성품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시트 본체가 있고 하단에 붙는 브라켓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레일과 사이드 서포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단 브라켓 같은 경우는 차종마다 다 밑에 붙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트 맞물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마다 브라켓이 다 달라요. 아반떼 스포츠용 따로 있고 젠쿰용 따로 있고 그런 게 그런 이유고, 그래서 시트를 브라켓을 고를 때는 무조건 그 차량용에 맞는 것을 골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신품이 아니고 중고 매물로 버킷을 구하게 될 때, 시트만 파는지 아니면 완제품을 파는지를 확실히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 시트만 있는 제품을 사게 되면은 나머지 시트 브라켓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다 사야 되거든요. 신품으로. 그러니까 중고 제품을 살 때는 그 시트만 파는지 아니면 다른 하단 브라켓, 사이드 서포터 이런 것들이 다 조립된 상태로 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모든 조립 완료된 완제품을 사와서 바로 장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성비도 제일 좋고. 주로 이제 네이버 카페 중에 서킷스토리라는 데가 있는데, 약간 레이싱 용품들을 많이 사고 팔고 하는 데거든요. 그런 데서 중고장터에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미 완제품, 그러니까 사이드 서포터 이런 게 다 조립이 된 제품을 사게 되면은 장착은 정말 쉬운 게 시트볼트 4개만 풀고 바로 자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서킷스토리에서 스파르코 버킷시트를 중고로 사서 집에서 그냥 볼트 4개 빼서 교체했었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작업 자체는. 네, 다음은 이제 핸들 스티어링 휠인데, 젠쿱 스티어링 휠이 순정이 굉장히 커요. 아마 지름이 365, 370 정도 될 텐데 굉장히 크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젠쿱 자체가 핸들이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 순정 핸들의 지름까지 크니까 그 상태로
그 드리프트 하려면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오너들은 주로 이제 핸들을 이게 지름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튜닝용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350mm짜리 많이 쓰고 순정이 360과 370 정도 되니까 350짜리 많이 쓰고 드리프트 하는 분들 중에 330짜리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핸들 지름이 짧아지면은 좀 조작이 좀 더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어서 튜닝 핸들로 많이들 교체를 합니다. 제가 사실 창고 안에 순정용이랑 튜닝용을 다 갖고 있는데, 일단은 순정 같은 경우는 핸들이 굉장히 지름이 커서 이게 거의 370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들고 있는 것 자체도 무거운데 실제로 운전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돌리는데도 불편해서 대부분 이제 튜닝용품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현재 제가 쓰고 있는 350파이짜리 튜닝용 스티어링 휠인데, 이게 순정 대비해서 좀 지름이 덜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쓰다 보면 굉장히 쓸만해요. 이 15mm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큰 차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지금 따로 뺀 이유는 퀵 릴리즈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 차 같은 경우는 내릴 때 핸들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한번 올라와 봤고 350파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좀 작동이, 핸들을 운전하다 조작을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튜닝용 사제용 스티어링 휠을 고를 때 팁이 있다면 본인이 선호하는 시트 포지션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핸들이랑 평핸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갖고 올라왔던 제 차에 달려있는 스티어링 휠 있죠. 얘를 자세히 보면은 스티어링 센터 허브가 그 손잡이 쪽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브보다 손잡이가 더 튀어나와 있죠,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스티어링 휠 자체를 마이너스 옵셋이라고 그러고, 얘가 만약에 좀 더 뒤로, 허브 부분이 좀 더 뒤쪽으로 와 있어가지고 이 핸들 둘레랑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건 평핸들이에요. 그걸 평핸들이라고 불러요. 각각은 장단점이 있고, 마이너스 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립 부분이 내 쪽으로 오다 보니까 조작에 대해서 좀 더 이점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선호하는데 평핸들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체 부품, 제일 중요한 하체 부품이죠. 일체형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체형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튜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고, 순정 서스펜션 자체로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은 차가 좀 더 노면에 잘 붙지 않게 되고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구형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는 순정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차 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굳이 드리프트를 하지 않더라도 일체형 서스펜션을 달아주면은 승차감이나 뭐 조종 안정성 측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일체형 서스펜션 선택한다면은 네오테크 서스펜션을 구매하는 것이 진급 기준으로는 좀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오테크 자체가 회사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제품도 잘 나오고, 그리고 AS 및 서스펜션 오버홀도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일체형 서스펜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체형 서스펜션은 스프링 레이트라고 각 서스펜션의 이제 댐퍼 말고 스프링의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어요. 이제 뭐 5K, 7K, 8K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드리프트 차들 같은 경우는 스프링 레이트를 세팅할 때 앞에를 이제 8K에서 10K 정도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고, 리어 같은 경우는 6K에서 8K 정도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이제 입문자 같은 경우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하체가 무른 편이 좋은데, 그 이후에 이제 하체가 너무 단단하면은 드리프트라는 도중에 방향 전환을 할 때 차가 방향 급격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초심자 입장에서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체가 무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실력이 늘거나 아니면 차의 출력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하체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도 되지만, 좀 너무 딱딱하면은 독이 되는 게 저는 드리프트 하체 세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하체 세팅은
똑같이 누르게 하더라도 자동차의 출력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아직 네오테크 서스펜션을 쓰고 있지는 않고 세나스사의 PS라는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에 싱크로 38 수동에서 떼왔고, 앞 스프링 12K, 뒤 스프링 10K 스펙으로 어떻게 좀 보면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서 아까 권장 스펙보다 2K 정도 높은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잘 타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엔진 오일 쿨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엔진 오일 쿨러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왜냐면은 드리프트 주행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주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거고 고RPM을 계속 치는 주행이기 때문이죠. 드리프트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주행풍을 아무래도 직선 주행 대비 못 받고 RPM을 계속 높게 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엔진 오일 온도랑 내각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쿨러가 없다, 따로 엔진 오일 쿨러로 세팅 안 해놨다 그러면은 몇 번 안 탔는데 유온이 이미 한 110도, 120도까지 떠가지고 위험할 정도까지 떠서 몇 번 안 탔는데 주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차라리 쿨링을 해야 되니까. 돈 내고 주행해 갔는데 몇 번 못 타고 이제 계속 시켜야 되고 몇 번 못 타고 시켜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엔진 오일 쿨러를 장착을 해 놓으면은 유온이 오르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엔진 오일 자체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은 성능이 너무 좋은 쿨러 같은 경우는 이게 여름철에는 쓸만한데, 겨울철에는 이제 냉각성이 너무 좋으니까 반대로 이제 엔진 오일 온도가 적정 온도까지 올라오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유온이 최소 70도, 75도 이상은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온이 그것마저도 도달을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엔진 내부 부품의 마모를 좀 더 일으키거든요. 결과적으로 엔진 입장에서도 너무 낮은 온도보다는 오일이 좀 더 적정 온도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관행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오일 쿨러를 구매할 때 이제 오일 필터 쪽에 샌드위치 블럭이라는 거 제품을 같이 구매하게 되는데, 이 제품들 중에 이제 서머스탯이 달려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스탯이 뭐냐면은 이게 온도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 온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쿨러 쪽으로 오일이 안 가고 바이패스가 그냥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엔진 온도가 예를 들어서 서머스탯이 75도짜리다 그러면은 75도가 되기 전까지는 쿨러 쪽으로 오일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75도 밑으로는 오일 온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머스탯이 있는 샌드위치 블럭을 쓰면은 관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오일 쿨러의 샌드위치 블럭이 서머스탯이 없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도 겪었던 일인데, 고속도로를 한 100에서 110 정도로 쭉 항속을 하면은 바깥 온도가 한 3도 정도 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오일 온도가 70도 밑으로 떨어져요. 찬 맞바람을 계속 받으면서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차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정석적으로 작업하는 거는 앞범퍼를 뜯은 다음에 그 쿨러 있는 부분을 포맥스 같은 걸로, 포맥스가 아니라 보통 이제 보냉백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스티로폼으로 막는 방법. 이게 제일 정석인데, 보통 이제 이것마저도 하기 귀찮다면 이제 공기구멍 뚫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보통 쿨러 앞쪽으로 그 공기 통로, 거기를 뭐 박스 같은 걸로 막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정석적으로 범퍼 뜯어가지고 주변에다가 보냉백 같은 걸로 막아놓는 거긴 해요. 보통 우리가 튜닝카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대시보드 위에 이제 게이지를 5달, 6달 쫙 있어가지고 시동 걸 때 일제히 조명 켜지는 거. 사실 게이지 자체는 저는 장착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제대로 장착해 놓으면은 일단 모니터링도 확실히 되고, 무엇보다 이제 젠쿠 입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터보차인데 순정 상태에서 부스트 게이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다가 만약 부스트 값이 일정 값 이상으로 뜨면 오버부스트 같은 게 났을 때 따로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오버부스트 자체가 엔진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방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에서 부스트 압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부스트 게이지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이지들 있죠. 뭐 흔히 쓰는 거, 뭐 오이 온도 게이지, 수온 게이지,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뭐 게이지를 외장으로 따로 장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방식보다는 다이어 게이지라 그래가지고 차량의 OBD 단자를 통해서 직접 꽂은 다음에 거기서 ECU에 뜨는 유온이랑 수온 값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방식으로 세팅을 해놨고, 개인적으로 이 장점은 이제 대시보드 위에 이제 게이지를 쫙 있으면은 이거를 멋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간혹 이제 좀 난잡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난잡한 사람들은 이제 부스트 게이지 하나 걸고 다이어 게이지만 딱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좀 심플해지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다이어 게이지 같은 경우는 ECU에서 정보를 따온 거기 때문에 배터리 전압이랑 흡기온까지 모니터링이 돼요. 이것도 나름대로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게이지를 장착하는 거에 장점이 아예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게이지의 기능 중에는 대피 같은 경우는 뭐 오토 게이지들도 정품을 갖고 있는데 피크 워닝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지에다가 내가 이거 수온은 뭐 105도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유온은 115도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게이지에다가 그 피크 설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 수온 105도, 유온 115도에. 그러면 이렇게 피크 설정을 딱 해놓으면 만약에 드리프트를 하다가 수온이 105도가 넘어가거나 유온이 115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게이지에서 자동적으로 경고음을 부저를 띄워요. 띠 소리가. 그리고 게이지 밑에는 빨간색으로 워닝 사인이 뜨고, 그게 게이지 장착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참 주행하는 도중에 사실 게이지를 볼 여력이 없거든요. 그 많은 게이지 다 언제 봐요? 그 주행하는데 시선 처리에 집중해야지. 근데 이제 타다가 그 워닝 사운드가 나면은 이제 운전자도 알아차릴 수 있죠. 아, 유온이 넘어갔구나, 수온이 넘어갔구나. 그럼 그때 쿨링 타이밍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게 저는 게이지 장착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는 좀 더 드리프트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진짜 필수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필수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거는 선택했을 때 확실히 좋은 튜닝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만약에 자기 차가 이제 필수 세팅들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서 이제 하나씩 튜닝해보면서 이걸 했을 때 확실히 어떤 점이 좋아졌다, 이런 걸 체감하면은 추후에 이제 차량을 더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